뉴욕 증시는 건보개혁 무상기대로 헬스케어주가 오른 데다 시티그룹과는 달리 IBM의 4분기 순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해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1% 오른 1725에 끝났습니다. 유럽 증시도 상승 반전하며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영국의 초콜릿 업체인 캐드버리의 M&A 재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약주와 통신주도 상대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유가는 미 달러와 같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동반 올랐습니다. 2월 인도분 WTI는 1.3% 오른 배럴당 79달러 2센트에 마쳤습니다.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주변 전세 시세의 60에서 80% 가격에 입주할 수 있는 장기 전세주택을 12,000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최근 3년간 공급된 총 물량보다 2,000가구 이상 많은 것으로 연간 최대 물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지난주 4분기 실적 발표로 10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었던 뉴욕 증시가 마틴 루터 킹데이 휴장 이후에 다시금 정상 거래로 복귀를 했습니다. 지난주 JP모건 체이스의 실적 실망감을 뒤로한 채 다시금 어닝 시즌을 시작한다라는 느낌이 일단 많았는데요. 시티그룹 IBM의 실적도 실적이었지만 뜻밖의 헬스케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가 1% 이상 올랐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실적도 많았고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예, 일단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다우지수와 3대 지수 모두 마틴 루터킹 기념일 이후에 지금 시장이 강한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다시금 기분 좋은 상승의 움직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상승 기조는 계속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 1.09% 상승한 1725.43포인트에 장 마감하면서 시장에서의 강세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심에는 IBM 같은 기술주에 대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업종들의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었는데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 1.25%,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1.42%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결국은 주요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아야 할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00선 내 부분까지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혼조 박스권을 만들어왔던 이 장을 깨트리지 않는 모습 보이면서 20일 이평선에 있는 부분을 지지해주는 모습 보이며 어제 같은 경우 또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다우지수는 장 마감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져 나가면서 1725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이러한 상승 추세 기조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계속적인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러한 시장에서의 기대감 속에서 다우지수는 고점에 장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가 100포인트 정도 이상 올라서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만 개장 전에 발표가 됐었던 시티그룹의 실적은 그다지 좋지 못해서 출발은 약세로 출발한 것을 저희가 표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시티그룹의 실적부터 일단 공개를 해주시죠. 예, 지금 시티그룹 이제 시장에서의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 3.5%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JP모건의 실적 발표 이후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나오는 모습이었었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에 따른 동반 금융주의 약세가 이러한 낙폭이 가대했던 종목 위주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 76억 달러의 손실, 주당 33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6%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손실폭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예상치 같은 경우 블룸버그에서 나왔기는 주당 31센트의 순손실, 그리고 지금 톰슨 로이터 같은 경우 예상치를 33센트 손실로 나타냈었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순손실이 났던 가장 큰 이유가 구제금융 상한에 따른 비용이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부분이 일회성 비용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구제금융 상한을 해나가면서 나오는 비용이었던 만큼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시티그룹에서 나왔던 시장 실적 전망치가 약 9센트 정도의 순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 3.5% 상승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한 만큼 그리고 시티그룹도 예상 정도를 눈높이 자체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서 시티그룹 실적을 대했기 때문에 시티그룹은 또 그렇다 치고 말이죠. 이 IBM 기술주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IBM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장 중에는 이 실적이 공개가 안 되고 장이 끝난 다음에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IBM 같은 경우에는 장이 끝난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 기대감으로 인한 기술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IBM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을 1.79%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 역시 시장의 기대치와 마찬가지로 IBM 같은 경우 순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IBM의 4분기 순이익은 4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순이익이 48억 달러로 주당 3.59달러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년 동기에는 44억 달러를 나타낸 것에 비해서 계속적인 이런 IBM 같은 기술주들의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순이익은 48억 달러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 272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러한 관련 업종들의 가격이 상승이 시장에서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크게 반응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밤 열리는 미국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IBM의 4분기 순이익이 9% 증가해서 예상을 상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장 마감 후에 나온 결과이긴 하지만 장중에 계속 기대감이 있으면서 주인공이었던 IBM은 물론이고요. 인텔이라든가 다른 기술주에도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다죠. 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M&A 관련된 이야기들 또한 나오면서 기술주의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IBM과 인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러한 반도체 관련 업종들 그리고 델 컴퓨터 같은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러한 기술주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특히 이제 브링스홈 시큐리티를 인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타이코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룹에서 미국식 보안업체인 브링스홈 시큐리티를 인수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주가가 3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스트레터시스 같은 경우에 HP와의 생산 계약에 성공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주가가 3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크레딧 스위스에서 시에나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이 시에나에 대한 주가의 강세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제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M&A 호재로 인한 M&A 호재 그리고 기업 수주 물량에 따른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기술주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별로 봤을 때 기술주의 랠리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헬스케어주 그리고 제약주도 강세였는데 상원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잖아요. 때문인가요? 예, 아무래도 지금 헬스케어 업종들 어제 강세 움직임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따른 헬스케어 업종의 순이익이 많이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건강보험 개혁안 통과에 따른 헬스케어 업종들의 약세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지금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해서 공화당의 당선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로 인한 의료개혁 법안의 통과는 좀 어려울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민주당에서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대한 제동 가능성이 나오면서 헬스케어 업종들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특히 대형 의약주와 의료보험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머크, 하이자, 시그나, 매트라이프 같은 이러한 보험업종들과 제약업종들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져 나가기보다는 단발성 호재로 끝날 확률 또한 아직까지 남아있는 가운데 정치적인 부분이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만큼 이러한 헬스케어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은 이러한 민주당이 과연 당선이 될지 공화당이 당선될지 여부를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에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때문에 기술주 그리고 헬스케어주가 강세를 보였다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IBM의 실적은 상당히 좋았고 시티그룹은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였는데 지표도 하나 발표가 됐어요. 주택 관련 지표였다면서요. 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1월 미국 주택건설업체의 신뢰지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택건설협회인 NHAB에서 주택신뢰지수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 주택차압 지수가 높은 실업률 영향으로 인해서 주택신뢰지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월에 16에서 시장 예상치는 17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실제 발표치는 15로 나타나면서 전월보다 더욱더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이러한 가장 큰 이유가 낮은 모기지 금리와 세금 환급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여전히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소비자 신뢰 지수에 대한 개선 신호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주택 관련 업종들의 주택에 대한 수요 또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망세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 관련 업종들의
주택 관련 업종들에 이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시장에서는 실업률의 개선세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실업률 개선이 전 업종들 그리고 이러한 소비자 기대 지수 또한 많이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과연 시장에서 올해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2009년 11월,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의 장기 금융자산, 특별히 그중에서도 국채를 많이 매수했다라는 발표도 있었잖아요. 예,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국채 매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지금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국채 매각 또한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다우지수가 계속적으로 급증을 하면서 지수가 10,000포인트를 돌파할 쯤에서 비관론이 다시금 또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다우지수가 10,000포인트를 돌파하기보다는 10,000포인트의 안착을 못하면서 주가가 다시 급락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금값의 폭등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지금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 그리고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견조하게 계속적으로 완만한 둔화세를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상승 추세 기조를 이어져 나가면서 이러한 자산 매입액이 채권에 따른 재산 매입액은 조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19일 날 발표했었던 미국 재무부의 월간 자본 수지에 따르면 11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장기 금융자산 순 매입 규모가 1,145억 달러로 집계됐다는 이야기를 내놨었습니다. 특히 장기 금융자산 매입액이 당초 83억 달러에서 69억 달러로 수정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이러한 안전자산 쪽보다는 이제 조금은 비안전 자산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금 쪽으로 리스크성 자산으로 지금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밤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모건 스탠리 등이 IBM과 시티그룹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실적을 내놓습니다.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을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지표도 나오는 게 있으면 함께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장전, 장후에 발표가 있습니다. 장전에는 금융주, 시장에서 계속적인 핵심이 되고 있는 금융주의 발표가 있고 장후에는 IBM에 이어서 이베이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IBM 실적이 좋았던 만큼 내일 오늘 밤 열리는 미국장에서 미국 장 마감 직후에는 이베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건데 장 시작 전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의 실적 발표가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연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주요 기관들에서 올해 가장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과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은 어떻게 나올지 여부 좀 유의 깊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12월 주택 착공 건수와 12월 건축 허가지수의 발표가 있는데 이러한 3대 지표 모두 주택 관련 업종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소비자 물가지수와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럽 증시도 이틀 연속 오르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던데요. 크래프트 푸드에 결국 캐드베리가 인수가 될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지금 인수 제안에 동의를 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인수가 될 것으로 확정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캐드버리가 크래프트 푸드의 인수 제안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캐드버리 같은 경우 주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수 가격을 9% 상향 조정하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강세 움직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 유럽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의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강세로 장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영국은 0.34%, 그리고 프랑스 0.8%, 독일은 0.97%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유럽 증시 또한 강한 흐름 보여주었던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제약과 통신주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내놨었고 캐드버리의 M&A 또한 큰 시장에서의 재료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세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편 국제 유가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승을 했더라고요. 예, 지금 유가 같은 경우는 1.3%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금값 또한 0.8%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유가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 기조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유가가 지금은 달러보다는 실적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의 수급, 투기 심리에 따른 시장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유가가 85불대를 강하게 돌파하기보다는 계속적인 75불과 85불대의 박스권 기조는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금값 같은 경우에도 0.8% 상승하면서 온스당 1,140달러에 다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달러 강세 기조로 인한 아시아 증시의 움직임 또한 호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보셔야겠습니다. 네, 1월 독일 투자 신뢰 지수가 넉 달 연속 하락하면서 유로화가 좀 부담을 느낀 탓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동양증권증권 홍재지점으로 가서 최일종 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코스피가 나흘 만에 조정을 받았었죠. 전고점 1723포인트를 한번 터치는 해봤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만은 이제 새로운 하나의 고점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 적극적인 선물 매도세와 프로그램의 매물 출회로 인한 혼조세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중 나왔던 작년 3분기의 종합지수 고점을 터치하면서 긍정적인 지수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것은 향후 증시의 그 견조한 흐름을 예상하게끔 한다. 이렇게 전일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변수라고 한다면 먼저 파생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파생 시장에서의 순매도 강화로 인해 프로그램 순매도가 적극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기적절하게 연기금에서 순매수 확대로 인한 지수의 하락을 커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 연기금의 백기사를 기대하기보다는 외국인들의 일부 핵심 종목들의 이시점 매도세와 단기 지수에 의한 하락 배팅 이러한 쪽에 그 주목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기조 변화가 상승적으로 이제 반대적인 입장에서 나타난다 이러면 지수는 이제 탄력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겠다는 생각이고 전일과 비슷한 흐름의 수급 구조를 가진다 이러면 오늘 우리 증시도 그 전일과 비슷한 흐름의 패턴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이러한 매매 패턴 동향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업종들의 움직임인데요. 전일 전기전자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전기 이런 것을 비롯한 이제 핵심 대형 전기전자 업종들이 낙폭이 컸다라는 점을 살펴보게 되면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는 21선 이탈 가능성 등을 좀 살펴봐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물론 현 장세에서는 21선까지 터치할 가능성은 크게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은 가능성 면에서 그러한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가 확실한 실적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을 때 상승에 대해서는 더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추가 상승에 대한 상방으로의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라는 점, 이러한 점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된 이유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위쪽으로의 그 하우스가 크게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기대 심리를 좀 우려로 바꾸는 한 단계적인 우려감을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 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목별 차별화된 지수 움직임을 이제 보이면서 일부 대형 종목들의 이제 강한 상승
그리고 이제 그 일부 대형주들의 또 반대적인 강한 하락을 보면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종합지수 1700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늘 쉽게 뭐 1700선까지 그 터치를 할 가능성은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장중 변동성이 확대가 된다 이러면 1700선에 대한 하나의 이탈 가능성도 장중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부분은 박스권 흐름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박스권 흐름에서 상방적으로 제한된 하나의 우려된 심리, 그리고 하방적으로는 1700을 지켜야 된다라는 하나의 이 실적과 연관된 하나의 기대 심리,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현 국면은 어느 정도 하나의 대형 이슈가 터져 나오지 않는 한은 상방적으로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그때그때 하나의 그 글로벌 이슈에 따라서 고점을 한 번씩 갱신하는 그러한 흐름의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변수는 외국인들의 수급, 이러한 쪽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결국 사흘째 그래도 1700포인트는 지켰었는데 오늘 혹 깨진다면 다시금 박스권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라라는 말씀이셨는데 말이죠. 어제 그리고 그제도 계속 강한 종목, 강한 업종 쪽으로 좀 붙어라라는 투자 전략을 말씀하셨잖아요. 역시나 같은 전략을 오늘 좀 써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직까지 이 변곡점에 이르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며칠 사이에서의 그 흐름을 계속 본다 이러면 오늘도 그러한 부분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전반적으로 강한 업종과 강한 종목에 주목을 하자라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일 강세 업종은 여전히 원자력 관련한 중공업주들과 조선업종이 핵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공업주와 조선주에 대한 그러한 실적 부분에 의한 상승 모멘텀보다는 하나의 기저효과에 의한 기술적 반등 효과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선업종이 다소 이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중공업주, 원자력 관련한 중공업주들의 강세 흐름을 보였다 이거죠.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크게 보면은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 이후에 나타나는 이익 실현 매도, 그렇지만은 일부 중공업 대형주들 이러한 쪽은 여전히 테마 쪽에 이제 집중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이제 1723포인트 작년 3분기 때의 고점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재차 달성을 하면서 추세적인 강세를 보인다라고 한다 이러면 요 며칠 새 보이고 있는 전기전자 쪽에 대한 기술적인 하나의 매도, 이러한 부분이 완료가 된 이후에 전반적으로 종목 확산이 일어난다 이러면 중공업주와 그리고 조선업종, 그리고 금융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의 핵심적인 이러한 부분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의 큰 폭의 상승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순환매 성격의 흐름을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겠는데, 테마에 의해서 중공업 조선업종이 이제 상승을 했다면은 전기전자 업종은 이제 실질적인 실적에 의해서 실적에 기반된 하나의 패턴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테마에 의한 중공업 계속해서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전기전자 업종이 조정을 완료하고 상승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난다 이러면 뭐 전략적으로도 충분히 뭐 상승 쪽으로 매매를 좀 해봐도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의 매매 전략 여전히 강세 업종의 강세 종목으로 무게를 둬야 될 것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IFRS 관련해서 이제 수요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주들에 대한 흐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KTNG와 한국전력, KT 등의 최근의 모습, 이러한 부분은 이러한 IFRS의 하나의 테마, 이러한 부분하고 이제 무관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동안에 이제 이러한 그 한국전력이나 KT, KTNG 같은 경우는 상당히 더딘 흐름의 그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에 좀 탄력이 좀 많이 붙었습니다. 특히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기저 효과에 의해서 지금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테마 쪽, 국제적인 테마 이러한 쪽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오늘의 투자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이제 땅 부자들, 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또 회사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앞서서 테마에서 올라가는 원자력 기반으로 한 중공업, 조선, 그리고 실적 기반으로 하는 IT 업종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중에서 한 종목만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중형주 쪽에서 한번 만져볼 가능성이 생각인데요. 현대하이스코입니다. 현대하이스코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철강주 쪽의 하나의 그 중형주 쪽인데 최근에 기관들의 4일 연속 순매수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의 해외 공장의 생산 능력 증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향후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매출 성장 및 이익 실현이 이제 그 개선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지난 4분기 실적은 출하량의 증가로 인해서 견조한 영업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추정치로서는 이제 매출액이 1조 1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509억 정도로 이러한 그 실적 부분은 자동차와 전기전자 산업으로 공급되는 아연 도금 강판과 전기 아연 도금 강판 출하량 증가에 따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상반기에 그 수요 산업의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서 더욱더 출하량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 대비로 해서 상반기에는 12%대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4일 전에 적용이 됐습니다. 급격하게 이제 고점 이후에 나타나는 3일 정도의 흑산병이 나온 그런 상황인데요. 21선을 하회하는 쪽으로 이렇게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20일을 지지하면서 양봉 3개를 출회시키면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중국의 철강 소비, 중국의 긴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철강 소비가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면서 철강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뉴스가 됐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의 긴축이 이 철강 가격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보폭을 맞추는 경제 성장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21선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21선을 지지를 받았고요. 이러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가 전일 17,300원의 종가가 끝났는데요. 17,000원에서 17,300원까지의 분할 매수 충분히 유효하겠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 최고가라고 할 수 있는 18,600원이 2005년도에 달성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고가가 한번 추세적으로 상승 돌파 시도를 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19,000원까지 일단 1차 목표가를 잡아드리겠고 추세적으로 상승을 한다 이러면 2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겠습니다. 그래서 17,000원 부근에서 사셨다 이러면 15,500원 정도 수준이 되겠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21선이 하회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고가라는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손절 가격은 좀 짧게 잡는 게 이러한 종목에서는 조금 맞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 홍제지점 최일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현금 서비스를 받을 때 자신의 신용 등급에 따른 카드사별 금리를 한꺼번에 비교해서 가장 낮은 금리를 고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금융위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공식 개선안을 4달 중에 확정해 발표한다고 하네요. 세계적인 투자자죠.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포스코에 대해서 세계 최고의 철강 회사다 이렇게 극찬하며 포스코 주식을 더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약 한 400만 주가량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같은 투자의 규제를 정준양 포스코 회장이 직접 찾아가 만났다고 하네요. 정부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120억 달러 이상을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해서 에너지 자주 개발률을 1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같이 해외 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정부의 자세한 투자 계획까지 들어봅니다.
조만간 나올 금융회사 사회이사제 개편 방안에 이어서 국내 일반 기업의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수술 방안도 금융당국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배구조 개편의 전선을 넓히겠다라는 건데 논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연말정산 항상 복잡하고 좀 어려움을 겪으시죠? 그만큼 꼼꼼히 좀 챙겨야 나중에 손해보는 일이 적을 텐데요.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용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신용카드사에서 현금 서비스 받을 때 나한테 가장 유리한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요? 네, 앞으로 카드사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을 때 자신의 신용등급에 따른 카드사별 금리를 한꺼번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은 카드사별로 고객 분류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요. 예를 들어 A카드사에서는 고객을 9개 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B카드사는 7개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각각 현금 서비스 금리가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2개 카드에 모두 가입하기 전에는 내가 개별 카드사에서 금리가 얼마나 적용받을지 알 길이 없었는데요. 금융당국은 카드사별로 제각각인 개인의 신용등급 체계가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비할 방침입니다. 당국은 특히 일방적으로 높은 현금 서비스 금리를 책정하고 있는 일부 카드사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자연스럽게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현금 서비스 공시체제 개선 방안을 여신전문금융협회 및 20개 일선 카드사들과 협의한 뒤 오는 2월 중에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융위 한 당국자는 지금은 카드사들의 등급체계가 다 달라서 고객들이 현금 서비스를 받을 때 카드사들의 금리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A카드사에서 8등급인 사람이 B카드사의 등급이 어느 정도이고 이에 따라 자신 현금 서비스 금리가 얼마인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이번 개편 방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금 서비스 받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별다른 정보 없이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를 이용해 현금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서 높은 금리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금융당국의 개선안이 시행되면 A카드사의 카드만 갖고 있어도 내가 B나 C카드사에서 현금 서비스의 등급과 금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곳에서 현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앞으로 카드사별로 등급별 금리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게 여신협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방침인데요. 금융위는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카드사의 중소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 경감 방안을 만들어 1사분기 중에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IR을 하게 되는 포스코 소식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포스코 회장이 직접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IR을 하기 전에 오마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렌 버핏, 벅셔 해서웨이 회장을 만났는데 워렌 버핏이 포스코 주식을 더 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세계적 투자자인 워런 버핏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포스코 주식을 추가로 사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버핏 회장은 19일 버크셔 해서웨이 본사를 방문한 정준양 포스코 회장과 만나서 포스코는 세계 최강의 철강사라고 극찬하면서 현재 포스코 주식의 4.5%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려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버핏 회장은 또 포스코를 조금 더 일찍 찾아냈더라면 더 많이 투자했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경제 위기로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더 샀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쳐서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는 포스코 주식의 약 4.5%를 갖고 있는데요. 포스코 주식을 5% 이상 갖고 있는 곳은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일본의 신일본제철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경영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고 순수한 투자 목적으로만 참가하고 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포스코 주식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버핏은 또 결혼은 배우자에 있는 그대로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것이지 배우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네. 포스코의 모든 부분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포스코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철강 산업을 잘 모르지만 현재 포스코의 경영진이 잘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확신한다고 포스코 경영진에 대한 확신을 보냈는데요. 버핏 회장은 한국을 한 번 더 방문해달라는 정 회장의 요청에 2007년 대구 방문은 참 좋은 경험이었다면서 기회가 되면 올 가을쯤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말해서 이르면 올해 안으로 우리나라를 다시 찾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네, 워렌 버핏 회장이 지금 포스코 주식이 약 한 60만 원대인데 말이죠. 20만 원대 정도에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제 이 같은 버핏 효과를 포스코 주식에서 많이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예상외로 그렇게 크게 주가에는 영향을 못 줬던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 자원개발 투자 규모가요 120억 달러를 넘어설 거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사상 최대 규모죠? 네, 맞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원개발 투자 규모가
122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가 해외자원개발협회를 통해 30개 회원사에 대한 올해 자원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석유, 가스 분야는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12억 달러, 광물 분야는 5배 늘어난 27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광물과 석유, 가스 부분이 이제 각각 작년 실적과 올해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석유, 가스 부분에서 보면 위쪽 부분은 작년 실적이고 올해 전망치는 밑에 막대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왼쪽 공기업 부분을 보시면 2009년에 석유가스 부분은 52억 4천만 달러를 투자했었는데 올해는 75억 달러를 투자할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기업을 통해 올해 석유가스 분야 투자를 75억 달러로 43%, 광물 분야는 8억 달러로 2배가량 늘릴 계획인데요. 결국 우리나라 전체의 석유가스 분야 투자는 지난해 58억 달러에서 올해 87억 달러로 2배, 광물 분야는 9억 2천만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해외 자원개발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정부는 올해 9%로 책정했던 석유, 가스 분야의 자주 개발률 목표치를 10%로 잡을 생각입니다. 자주 개발률이란 해외에서 우리 기술로 석유 등을 탐사해 시추, 수입해 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6대 전략 광물 자원 개발률도 20년 내에 2배 늘어난 50%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 해외 자원 개발에 열을 올릴까라는 부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석유, 가스나 광물 자원을 대부분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무엇보다도 생명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자원 확보 전쟁에서 자주 개발률 1%포인트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네. 일반 기업들도 자신의 필요에 의해 투자에 나서지만 사실상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금융 지원으로 기업들 투자 열기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공기업들의 자원개발 역량을 확충해 민간 투자를 선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는 국책은행을 통해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73% 수준인 해외 자원 개발 융자 예산 중 민간 기업 지원을 오는 2012년까지 100%로 높이고 민간 투자 중 정부 지원 비율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또 탐사 사업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서 개발, 생산 사업 융자 지원도 활성화하는데요. 시추기 등 핵심 장비를 해외 자원개발 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서에 투자하고 해외 자원개발 투자 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한편 공기업은 민간 기업이 나아갈 길을 뚫어주고 분단 방파형하게 될 수 있도록 역량을 확충할 계획인데요. 공기업이 민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민간 기업들이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생각입니다. 우선 이를 위해 석유공사는 대형화를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하루 생산량 5만에서 10만 배럴 규모의 석유개발 기업을 꾸준히 인수할 계획인데요. 네. 자본금 규모도 5천억 원에서 약 1조 2천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스공사는 이라크를 비롯한 유전과 가스전 공개 입찰에 참여를 계속 늘리고 석유공사의 전략적 협약을 계속 활성화할 계획인데요. 한국전력은 유연탄과 우라늄 등 연료 광물 생산 광구 지분 인사를 적극 추진해 2016년까지 발전용 유연탄, 우라늄 수요의 40% 이상을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 충당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크롬과 망간, 리튬, 히토류 등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금속에 대한 자외 자원 개발도 적극 나서고 리튬 등 16개 광물을 준 전략 광물로 선정해서 제도적 지원을 계속 강화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부 그리고 공기업 그리고 민간 기업 이렇게 꾸려진 코리아 컨소시엄이 해외 자원 개발에 좀 많이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금융권의 사회이사제 개선 방안. 그런데 이 사회이사제뿐만이 아니고요, 이 수술하는 범위가 조금 넓어질 거라고 합니다. 일반 국내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조만간 나올 금융권 사회이사 제도의 개편 방안에 이어서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도 금융당국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어서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KB금융지주의 회장 선출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이사 제도를 먼저 개편한 뒤 중장기적으로는 이 사회 전체 구조 등 지배구조 전반을 들여다보고 한 발 나아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까지 내놓겠다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 국내 기업 전체로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생각인데요.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순환출자 해소 방안과 지주회사 체제 전환 유도 등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많다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특히 소액 주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금융위 과정에서 이른바 오너 경영 체제에 찬사가 많이 나왔지만 오너의 독단적인 경영에 갖는 문제점도 매우 많다면서 이 같은 점은 분명히 해소돼야 된다고 밝혔는데요. 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도 오너가 영향을 미치는 곳의 경우 사회이사가 소액 주주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는지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오너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사회이사를 최대한 선임하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전혀 권한이 없는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역시 금융당국이 은행을 도구로 삼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은행이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기업 지배 구조를 재무평가 항목상의 재무 안전성에 포함시키면 기업들이 이 같은 지배 구조를 금융당국의 생각에 따라 바꿀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직장인들한테는 정말 머리 아픈 시기, 연말 소득공제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국세청이 미리 좀 알려줬다면서요? 네, 국세청과 납세자 연망이 19일 놓치기 쉬운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을 소개했는데요. 먼저 맞벌이 부분은 소득 차이가 커 소득세율 구간이 차이가 날 때 몰아주기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부모는 따로 살아도 공제가 가능하고 장인, 장모, 시부모도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줬는데요. 또 처남이나 처제, 시동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함께 살아야 하는데 취약된 사이로 일시 퇴가한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렸는데요. 또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도 총 연금액이 600만 원 이하라면 부행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이하인 가족도 공제가 가능한데요. 이 밖에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사기 위해 사항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 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경우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마련 저축 공제 금액과 합계 연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한편 학원비 공제는 취약자 아동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보청기 등의 의료기기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고 지난해 말까지 제출한 미용, 성형수술, 한약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연말정산 강서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소득공제 놓치면 아쉬움을 넘어서 불행할 수 있으니까요. 좀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한 소식만 더 보죠. 정교조가 많은 학교에 속한 학생들의 평균 수능 성적 점수가 낮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사가 많을수록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내 정교조 가입 교사 비율이 10%가 늘어나면 언어 영역 표준 점수는 0.5에서 0.6점, 백분위 점수는 1.1에서 1.3점이 떨어졌고 외국어 영역은 표준 점수가 1.1에서 1.3점, 백분위 점수는 1.5에서 2.0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전교조는 악의적 조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정교조 교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 지역의 고교 학업 성취도가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전교조를 음해하기 위한 조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의 평균 수능 점수는 전교조의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공부를 했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김영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닝 시즌에 기대를 모았던 시티그룹과 IBM의 실적치가 공개가 됐습니다. 시티그룹의 경우에는 기대치에 그럭저럭 부합을 하면서 시장에 큰 재료가 되지 못한 가운데 IBM의 실적은 장 마감 후에 공개가 됐지만 장 중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IBM은 물론이고 주변의 기술주에 모두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때문에 다우는 1%, 나스닥은 1.4% 이상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보개혁 무산 기대감 때문에 헬스케어주도 강세를 보인 것도 증시의 큰 호재였습니다. 일단 어닝 시즌이 다시금 재개가 된 뉴욕 증시 상승세로 끝이 났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